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지향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시스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민주주의. 고대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들을 만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한 권의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본다. 네, 책 한 권에 담긴 민주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책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 문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책 안내자 정여울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진단해 주실 전문가 김덕진 부소장님. 언제나 새로운 생각으로 20대를 대변하는 박준하 학생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다듬어 줄지 오늘의 주제 도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나볼 책 바로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입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고전들과 달리 이 타인의 고통은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때는 뭐 대학생 필독 도서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준하 학생은?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 타인의 고통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세상과 미디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한 책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강연에 왔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알게 되고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이 세상과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나도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책의 좋은 점이죠. 김덕진 부소장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실은 저는 이 타인의 고통하면요 책보다 좀 다른 분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자우림의 김유나 씨입니다. 왜냐하면 네. 2016년에 김유나 씨가 이제 발매해서 솔로 4집 정규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제목이 그 정규 앨범 제목이 바로 타인의 고통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에 이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검색어를 분석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3위가 이 김유나 씨였습니다. 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노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책을 보고 작곡하신 걸까요? 이게요, 진짜로 앨범을 낼 때 되게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그리고 수전 손택의 이 타인의 고통,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걸 제목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타인의 고통을 제목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 가사도 심오합니다. 실은 제가 이거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계속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만 잔인하고 슬픈 얘기들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으면서 실은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정말 더 타인의 고통이 좀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닿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음악에 영감을 줄 만큼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의 존재감이 참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이 정여울 작가님,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타인의 고통 어떤 책인가요? 예, 타인의 고통은 사실 현대인들이 요새 예민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자기 고통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예민해졌는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져 버린 현대인에게 타인의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진정한 그러니까 삶의 과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또 수전 손택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최후의 지식인이나 뭐 여왕 이런 여러 가지 별명 같은 게 있던데 수전 손택은 정확히 어떤 작가였을까요?
수전 선택은 워낙 다양한 글을 써서 어떤 분은 수전 선택을 평론가로 알고 계시고 어떤 분은 수전 선택을 연극 연출가로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설가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뉴욕 지성계의 여왕, 또 대중문화의 퍼스트 레이디 이런 화려한 별명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만 잘 썼던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도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예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들 뭐 물도 안 나오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한 거예요. 와. 본인이 연극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냐,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사라예보는 원래는 예술이 살아있는 곳이고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고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가진 도시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 감히 그냥 뭐 뛰어난 평론가다, 뭐 뉴욕 지성계의 여왕이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고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실천한 그런 뛰어난 용감한 지식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연극을 상영한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뭐 한국과도 인연이 좀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수전 선택이 그 미국 팬클럽 회장도 했었는데요. 당시 팬클럽 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지성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엘리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지금보다 좀 영향력이 더 컸었고 그리고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또는 노동 운동으로 인해 갇혀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김남주 시인을 비롯한 그 구속된 문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쓰셨고요. 또 황석영 작가님도 이제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소주와 한낙지를 곁들여서 예, 드시면서 예, 굉장히 격이 없이 즐겁게 그러니까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이 같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 수전 선택은 글쓰기의 힘, 그리고 말하기의 힘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그 노력을 계속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또 더 친근하고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런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예정이세요? 예, 타인의 고통에서 좀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감이거든요.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소통이 되게 중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또 민주 시민을 위한 조언, 공감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시민을 위한 조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공감이란 무엇인지 정여울 작가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빈곤, 난민, 인종차별 이런 단어들은 현대사회의 고통을 대표하는 단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담은 막 시체가 즐비한 고통스러운 사진들 그리고 또 젓가락처럼 앙상한 팔다리를 가진 그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출신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막 그렁그렁한 큰 눈망울을 굴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또 난민 생각하면 쿠르드 난민이 가장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요. 정처 없이 지구 곳곳을 헤매는 그 방랑의 행렬들 바로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봐서가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뭐 역사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본 그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어떤 매스미디어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이미지들을 계속 머나먼 이미지를 이제 안방에서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고통들이 처음에는 충격적이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뭔가 정형화된 이미지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고통에 대한 매너리즘이라고 이제 손택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전 선택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졌을까? 그건 바로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 사진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사진들일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사진들인데 이 기아에 허덕이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처형 직전에 포로 얼굴이 담긴 저 사진은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눈을 감게 돼요. 마치 제가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무섭긴 한데 이 감정이 어느 순간 좀 뭐랄까요? 잦아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비슷하게 좀 유형화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굉장히 끔찍하고 네. 무섭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아요.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저런 사진을 보면 일단은 충격이죠. 특히 아 맞아, 전쟁이 원래 저런 거였지, 뭐 평화의 중요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을 우리는 연민이라고 하는데 그 연민이라는 것은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사실은 내가 겪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이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감정이, 그래도 연민은 좋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민이 어쩌면 우리를 보수화시키는 걸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연민과 공감을 좀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연민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감정이라면 공감은 당신과 나는 똑같아. 당신이 지금 볼 때는 당신은 울고 있고 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속으로 울고 있어. 이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연민, 공감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전 선택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다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연민은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ARS로 돈을 낸다거나 뭐 기부금을 내고 그리고 뭔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뭔가를 했어. 이제는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는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곳에 태어났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좀 더 열린 마음이고, 그리고 공감이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라고 정말로 깨닫고 내 삶을 바꾼다면 그게 공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지금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제 네. 가슴을 계속 콕콕 쏴서 제가 이제 고개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연민 다음에 더 큰 깊이가 공감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요즘 20대 저희들 사이에서 많이 실천하는 것들이 선한 챌린지거든요. 이 선한 챌린지의 기본이 되는 것, 그 기본 정신, 근본 정신이 바로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을 해야 그 다음 행동, 그 다음에 실천도 더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과 연민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김덕진 부소장님, 오늘도 가능하시겠죠? 네,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고 저도 지금 계속 마음이 힘들게 했던,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감정, 연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호감형, 악감형에서 총 14가지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면 SNS상에서 사람들이 이 연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요, 좋음이 32%, 실음이 31%, 슬픔이 18% 정도의 범주로 이제 분포를 했습니다. 조금 더 뭐 악감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뭐 연인, 가족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좀 연민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민과 관련돼서 연관된 좀 감성 키워드들을 볼게요. 그럼 거기에서 일단은 제일 재밌는 게 좋음과 관련된 감정 키워드에서는 자부, 뭐 멋있다, 마음에 들다 이런 게 나오고요. 실험과 관련돼서는 억울하다, 두렵다, 힘들다. 그리고 이제 슬픔에 관련된 연민 감정에서는 힘들다, 비참하다, 우울하다라는 건데요. 저게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연민이긴 연민인데
자기연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뭐 요즘과 같은 현실 때문인지 자기연민에 대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들을 최근에 SNS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네요. 그러면 공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감이 인간관계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지난 1년간 또 SNS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공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게 되면요,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밌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공감 능력을 뭔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감 능력이 내가 결여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SNS에 저런 공감과 관련된 키워드의 내용을 왜 올릴까를 보면 그게 소통과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공감을 해야 저 사람과 또 소통이 되고 누군가를 이야기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감이 먼저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SNS상에서 아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몇 개의 질문을 이제 한번 대답을 하는 건데 저도 좀 궁금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평소에 공감 능력 좋다는 분들도 50점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 저 역시도 50점이 좀 안 나와서 점수 공개하기가 창피한데 어쨌든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공감 지수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공감을 약간 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작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예, 오죽하면 공감이라는 단어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좀 그러니까 공감은 사실 예전에는 좀 당연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점점 더 공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보면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점점 더 절실하고 중요해지는 것이 것 같아요. 뭐 고독사나 이런 문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비슷한 듯 다른 연민과 공감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정여울 작가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민과 공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승섭 선생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본 사례예요. 마틴 루터 킹이 돌아가셨을 때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미국의 한 교사가 이 마을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아이들이 다 백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인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제 흑인 교사로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나의 실험을 해봐요.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다 백인이지만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라고 했더니 애들이 네, 뭔지 알고 싶어요.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이니까 갈색 눈과 파란색 아이들을 나눠요. 예.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나눠보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존재라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처음엔 당황해요. 정말 그런가? 선생님이 말하니까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운동장에서 5분 더 놀게 해주고, 새롭게 생긴 정글짐에서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만 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서로 섞여 있던 갈색 눈과 파란색 눈을 구별하지 않던 똑같은 백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차별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파란색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못 풀더래요. 기가 죽어서.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이제 뭔가 아이들한테 교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갈색 눈이 아니고, 어머, 선생님 실수를 했네? 갈색 눈이 아니고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훌륭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 몰랐지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동한 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막 마치 복수하듯이 이 푸른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눈 아이들을 괴롭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래요. 예, 차마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자기가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고통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똑같이 갚지를 못하더래요. 예,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흑인들이니까 저런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흑인처럼 고통을 받으면 함부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해본 사람들은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나면 고통을 치유하려고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융 심리학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남을 치유해 주는데도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치유되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연민에서 공감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지금 ARS로 이 몇천 원 또는 몇만 원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파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보내온 시간, 예,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인칭과 2인칭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나먼 타인의 고통을 그들은, 예, 그는, 그녀는 이런 식으로 멀리서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이것은 아직은 연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아프구나. 당신이 아픈 걸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 이건 2인칭이거든요. 훨씬 더 가까이서, 예, 머나먼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당신,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연민과 공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지성의 힘인 거죠. 사실 타인의 고통에서도 연민과 공감을 구분하는 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의 언어를 그냥 수동적으로 흡수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움으로 끊임없이 지성의 핵심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만 옳고 내가 제일 옳고 당신은 분명히 틀렸을 거야.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인의 죽음을 다루는 미디어의 보도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특히 연예인들이 뭔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될 경우에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함부로 그의 죽음의 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기다리고 더 탐사하고 더 정확하게 취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확하지 않은 그 정보에 대해서 벌써 유포해버리고, 예, 우울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 섣불리 판단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 모름에서 시작한 다음에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알아보자. 제대로 한번 취재해보자.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이 이런 의미였군요. 뭐 단순히 타인의 아픔이나 죽음에 대해서 뭐 제목 한 줄로 표현되는 사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인으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 그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공감함으로써 타인의 아픔, 고통과 타인의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슴에 가장 와닿는데요.
남의 아픔을 너무 쉽게 우리가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이 연민과 공감이라는 우리 안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도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는데요. 타인의 혹은 타국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데이터 검색어를 좀 보면요. 특히 2020년 10월 그리고 12월에요. 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여기는 좀 살펴보니까 역시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좀 고립이 되거나 단절로 인해서 벌어지는 뭐 죽음이나 사건에 대한 뭐 무관심 혹은 비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전보다 너무 공감할 줄 모른다, 무감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나 댓글이 늘면서 검색량이 좀 높아진 건데요. 좀 씁쓸한 반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로 타인의 고통에 더 눈과 귀를 기울여야 했을 때인데 오히려 또 둔감해졌었다는 건데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여울 작가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수전 선택은 예술의 힘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어떤 힌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읽고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들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림들을 보면 그러니까 막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울과 고통과 슬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고흐 이전에는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막 방직 공장에서 이 옷을 만들고 천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들이 모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나먼 대상이었던 거죠. 제3자의 고통이었고 연민의 바운더리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탄광촌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요. 예, 그들의 선교사가 처음엔 되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아프고 그러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당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탄광촌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화가가 아니었어요. 고흐는 거기서 그림을 시작한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해야겠다. 이게 고흐의 예술이 아직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예요. 고흐의 관심사는 항상 타인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고흐가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힘든 얘기를 그렸다기보다는 고흐는 자기도 그렇게 힘들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흐의 그림이 주는 감동의 어떤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아픔이 단지 그들의 어떤 머나먼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에요. 수전 선택은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예술의 가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삶보다 더 위대한 예술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예술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에 공감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공연하고 전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함께 웃고 울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절망하고 함께 이겨나가고 내고 그 작품 속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을 사라예보에서 막 총성이 들리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공연을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 삶,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예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정말 물이나 전기만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훌륭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존감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단지 전쟁이 끝나기만을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지금 하고 있다. 예. 위험 속에서도 뭔가를 공연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공연을 보러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럼으로써 사라예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비평은 단지 세상을 향한 어떤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공감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나온 예술, 예, 고우의 마음도 그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공감의 본질은 단지 이해하려는 지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닌데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과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감의 역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소통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말 뭐 수전 선택이나 고흐나 이런 예를 드니까 이게 뭔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상의 실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예, 이런 것을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딱 말 한마디. 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청을 한다든지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아주 작은 투표나 아주 작은 공감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아픔 또는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 예. 도와주려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나 이 소통이나 공감,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상,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아픔부터 먼저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공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물론 내 아픔이 우리는 가장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더 큰 사랑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이 곧 함께 살아가는 길이고 또 결국은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로서 준하 학생은 강연이 어땠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디어나 나라 안팎에 일어나는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에 공감해야 한다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자기 자신, 제 자신과 직접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 이야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타인의 고통이라는 게 나랑도 결국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되게 의미심장했고 타인의 고통이 결국 내 고통이 될 수 있겠구나. 모든 일에 좀 겸손해야 되고 또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고요.
무엇보다 좀 마음이 아픈 게 제 주변에 이렇게 저랑 친하다가 이렇게 조금 저랑 거리가 생긴 소원한 친구들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그들한테 공감해주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지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자신부터 좀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 좀 고통 살펴보고 당장 좀 전화라도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타인의 고통이 민주주의 시민을 위한 조언이었다면 또 내 주변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책도 저희가 소개를 받아봐야죠. 정여울 작가님께서 짝꿍 도서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리사 제노바의 소설인 또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었던 스틸 앨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200만 부가 팔린 예. 베스트셀러고 또 영화화가 된 작품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한 작품인데 네. 준 학생은 보셨나요? 네,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깊이 감동적으로 봤는데 네. 원작 소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작가님? 예, 스틸 앨리스라는 작품은 이 주인공 이름이 앨리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더라도 내가 과연 스틸 여전히 나 자신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스틸 앨리스라는 작품은 너무나 막 존경받는 학자였던 뛰어난 엄마이자 존경받는 학자이자 정말 누가 봐도 알파걸인, 누가 봐도 슈퍼맘인 그런 앨리스가 알츠하이머에 이제 걸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악화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응이 다른 거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아내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부는 막 일심동체라고 생각했던 그 두 사람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런데 셋째 딸은 원래는 엄마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아이였는데 가장 많이 보살펴줘요. 모두가 엄마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남편조차 더 좋은 일감을 찾아서 떠났는데도 이 리디아는 끝까지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스틸 앨리스가 이 정말 여전히 나는 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강철처럼 강철처럼 앨리스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투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단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투쟁하고 있다고. 단지 고통받는 불쌍한 무력한 연민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더 나은 삶을 향해 투쟁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수잔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했던 말이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사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 환자들은 병과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예민해서 뭐 병에 걸렸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을 고쳐야만 우리가 병과 싸울 수 있는 진짜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비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츠하이머가 아니어도 질병을 앓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법. 오늘 이야기한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과 함께 또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스틸 앨리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의 차별 그리고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면서 책을 한 번 더 읽고 왔거든요. 수잔 손택이 한국어판에만 서문을 유독 특별하게 썼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지의 용도와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성, 연민의 한계, 그리고 양심의 명령까지 훨씬 더 진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글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지침처럼, 제가 지켜야겠다는 그 중요한 지침처럼 느껴져서 잘 새기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할 말이 많지만 책의 부록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슬퍼하자. 그러나 다 같이 바보가 되지는 말자. 네, 마지막까지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전쟁, 테러, 갈등으로 고통을 느끼는 동시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또 무감한 현대인들을 위한 지침서,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과 함께 마음도 자라나는 시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뭐 기부금을 내고 나는 뭔가를 했어. 거기까지는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은 그분들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아주 작은 투표나 그런 공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고개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